안녕하세요. 440페이지부터 나갑니다. 파트 6 베타권 침해 실체. 특허권은 보호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보호를 권리범위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문헌 범위, 균등 범위, 이용 관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용품이라고 해서 간접 침해에 대한 게 있어요. 실시는 물건 발명은 승사항대 수청전, 방법 발명은 사청전, 제법 발명은 사청정 플러스 제법에 제조된 물건의 사양대 수청전. 문헌범위, 균등범위, 이용관계라는 것은 판례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청구항에 large A 플러스 B가 기재되어 있을 때 제3자가 large A 플러스 B를 어로서 실시하고 있다 라고 하면 문헌범위. 살짝 다른 건데 판례에서 요건은 배울 거예요. 균등 요건을 만족하면 균등범위. 그럼 얘네들에다가 뭘 더 갖다 붙인 거, 그걸 이용관계라 그래요. 갖다 붙였는데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온다. 발명이 본질은 효과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오면 다른 발명. 근데 이 효과를 이용해 먹는다. 이용해 먹는다라는 게 얘네들이 알파 효과면 알파 효과 플러스 베타 효과 이렇게 그러고 있다면 이용관계. 이것도 요건을 판례에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얘의 권리 범위,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보통 이걸 레인지화 한다 그랬었죠,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속한다, 쏙 들어간다,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라는 것은 이 보호업에 대해서 실시권과 베타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베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3자가 이런 것을 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베타권 침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 간접 침해라는 건 뭐냐면 특허가 A 플러스 B인데 A야, 이게 전용품이야. 전용품이라는 것은 만약에 특허가 물건 발명이면 특허의 전용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차 시험에도 나왔는데 프린트 사건에서 프린터에 딱 아구가 특이하게 생긴 카트리지, 그래서 이 카트리지는 이 프린트에만 꽂혀져. 그럼 그 카트리지를 전용품이라고, 전용 부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방법 발명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 관련해서 그 방법에 딱 맞게 기계가 세팅된 전용 장치라고 하고요. 이게 간접 침해. 또는 살짝 바뀐 거, 여기도 균등 적용됩니다. 또는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붙인 거, 여기는 간접 침해라고요. 간접 침해는 실시행위가 전용품의 생양대 수청전, 여기는 간접 침해, 여기는 직접 침해, 베타권의 침해.
440페이지 1번 침해 성립 요건 정유보업이 써 있습니다. 이것 좀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 했었죠. 판례 강의에서 좀 많이 보충을 할 건데 얘는 94조를 되게 아름답게 해석한 겁니다. 94조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정말로 아름답게 각색을 하면 이게 나와요. 정당권은 제3자가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 내의 발령을 권리범위라고도 하고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을 때 이거에서 배타권이 결정된다고 저기 써놨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아있는 특허를 정당권 없는 사가 모방하고 있다는 거,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간접 침해가 되려면 정유 전업 전용품 그러면 간접 침해, 여기가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전용품이라고만 제가 용어로 썼는데 이거 다 간접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균등물 뭐 하나 갖다 붙인 거. 근데 그냥 수업 시간엔 전용품이라고 통칭할 거예요, 얘네들을. 정당 권한이 있다가 이거 하는 거야. 이거 2차 시험에 맨날 나오거든. 나중에 2차 강의 가면 또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1차에서도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다 했습니다. 조문특 강의에서도 간단히 맛을 봤고요. 정당 권한이 반대로 있다가 요거 돈 내고 있다. 돈 내고 있다가 판례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할 건데 권리 소진. 난 너한테 돈 주고 산 물건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한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배타권을 주장하지 마라. 너한테 돈 주고 샀지 않았냐. 권리 소진이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보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내가 로열티 주고 있잖아. 실시권. 돈 주고 샀다. 구매. 이거 권리 소진. 너한테 다달이 매달마다 돈 주고 있잖아. 실시권. 그 다음에 이거 야 내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출원전 선사용권 96조 1항 3호는 출원전부터 있던 물건 선사용권은 출원전에 있던 공장 그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는 거를 다 배타권 침해가 아니다는 선사용권 그냥 딱 하나 물건만 침해가 아니다는 96조 1항 3호 그 다음에 뭐 이런 96조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해서 배타권 제한이라고 했었죠. 배타권 제한. 여기에 해당되면 정당 권한이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 권한 없어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고 2번 보호범위 판단. 권리범위 판단이라고도 하고 보호범위 판단이라고 해도 똑같은 겁니다. 보호하고 권하고 청구범위 기준으로 하고요. 2번 발명의 설명 도면 첨작하는데 그 판례의 태도 체크만 해주세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방가로 2번 입법례 필요 없고 방가로 3번 검토 필요 없습니다. 이게 2차용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구성요소 완비 원칙. 방가로 2번 판례는 이것만 체크해 두시고요. 구성요소 완비라는 것은 이거예요. 특허가 A 플러스 B인데 A만 쓰고 있어. A만 뭐 양도하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구성요소 B가 없다. 이거 구성요소 완비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구성요소 완비가 안 되면 전용품이면 간접침해가 성립되고 전용품이 아니면 무조건 비침해예요. 특허에 써있는 이걸 유기적 결합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그 기본 강의에서 많이 쓰죠. 유기적 결합관계와 각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거나 그대로 가지면서 살짝 바꿨거나 그대로 가지면서 더 추가했거나 이게 아니면 권리범위, 보호범위 속하지 않는다를 구성요소 완비라고 해요. 다만 그대로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용품이면 간접침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전용품도 아니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은 침해가 아니다. 그걸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4번 균등론 요거 체크만 해주세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거고 5번 이용관계 이거 체크만 해주세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이용관계라는 것은 기본 강의나 조문특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3자께 특허를 안 받았다. 그냥 이용관계. 제3자께 특허를 받았다. 그러면은 98조 이용관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3자가 특허를 받았으면 똑같은 이용관계지만 강제시권 138조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강제시권을 갈 수 있냐 없냐 차이점이 있다. 442페이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445페이지에 9번 배타권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조문특 강에서도 했었죠. (94조 2항)
프로그램 발명을 방법 발명으로 해서 특허를 받았을 때 악의 청약 행위에 대해서만 배타권 효력이 미친다. 선의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95조 허가 등에 따라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한해서만 미친다. 96조 각종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효력 제한 기간 2개가 있어요. 돈 안 냈을 때란 재심에 의해서 심판 결과 번복됐을 때, 돈 안 냈을 때 재심에 의해서 심판 결과 번복됐을 때, 그 다음에 각종 강제 실시권이나 법정 실시권, 이것도 원하지 않는 실시권이기 때문에 배타권 제한이라고 해요. 그거 뭐 간단히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됩니다. 445페이지 표는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문헌범위, 균등범위, 이용관계, 간접범위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침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요건을 전부 만족한 거고 권리범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봐봐,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침해라고도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침해가 성립하려면 4개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얘만 만족 안 하면 비침해가 맞잖아요. 그래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를 비침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정확하게 비침해라고 하면 이 요건들 중에 뭐가 문제가 돼서 비침해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인식도 갖고는 있고요. 여기도 지금 침해 했잖아. 문헌침해, 균등침해, 이용침해, 간접침해. 그 말은 문헌범위, 균등범위, 이용관계, 간접범위 들어가면서 정유업도 만족하면 그런 침해가 된다 이 소리예요. 엄밀하게는 이 표는 범위만 표현한 거야. 문헌범위, 균등범위, 이용관계, 간접범위. 침해라는 말보다는 그 범위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 침해라는 와 범위라는 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쟁점마다 헷갈리지만 마세요. 물론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범위라고 얘기 안 하고 침해라고 나오고 이 요건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유두리 있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넘어갑니다. 여기 뭐 당장 외우고 그럴 건 없으니 446페이지 실시 1번 실시 괄호 1번 실시 정의 첫 번째 줄 물건 발매인 경우 생사양대 수천조 생산의 생 사용의 사 양도의 양 대여의 대 수입의 수 밑에 줄 청약의 천 그 옆에 괄호에 전시의 전 생사양대 수청전. 참고로 아직 우리 특허법에는 수출은 실시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방법 발매의 경우는 세 번째 줄 사용의 사, 청약의 천. 그 다음에 여기 전시 없죠? 근데 전시는 그 바로 위에 줄에 이 조문에서 청약이라고 하면 괄호 열고 전시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걸 정의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전시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법 발명은 그 밑에 줄 사용의 사, 옆에 청약의 천. 그 다음에 여기도 전시 없죠? 근데 전시 다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럼 그 다음 밑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의 사, 양도의 양, 대여의 대, 수입의 수, 청약의 천. 여기도 전시 없는데 전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물건 발명 생사양대 수천전, 방법 발명 사천전, 제법 발명 사청전 플러스 사양대 수청전. 네, 나머지는 필요 없고 2번 관련 문제, 1번 속지주의 체크만 해주시죠. 얼마 전에 좋은 특강 종강하면서 얘기했었네요. 파리 조약하면서 파리 조약에서 특허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특허권은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 그걸 토지라고 하거든요. 토지에서만 영향이 있다. 한국의 특허권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토지에서만 영향이 있다. 일본에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걸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특허 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파리 조약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국특강 마지막 시간에 파리 조약 정리하면서 있었습니다. 448페이지부터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49페이지에 맨 밑에 방법 사용의 청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특허권의 효력은 방법 사용이 특허권 조현시권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 청약하는 경우를 제한된다. 이거 아까 배타권 제한이라고 있었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 이게 무조건 내년 시험에 나올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 기타에는 판례 얘기들도 있고 한데 이거 간단하게 보시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도 보충을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권리소진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다 판례 얘기입니다. 2번 물건 발명과 제법 발명 판례 체크하시고 3번 방법 발명 판례 체크하시고 4번 수리 내지 부품을 교체한 경우 이거 올해 2차 시험이에요.
그 판례 체크하시고 452페이지 5번 병행 수입.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는 권리소진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1차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판례의 태도만 체크하시고 6번 판매 제한 조건. 이게 작년인가 시험 문제예요. 2번 판매 제한 조건의 효력. 방가로 1번 판례 정도만 체크하시고 7번 권리범위 심판에서 소진이 신의대상인지 이거 전부 다 판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판례만 일단 체크해 두시죠. 다 중요한 내용인데 판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1차나 2차나 100%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 다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실효의 항변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효의 항변은 필요 없고요. 무효사의 항변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판례 강의를 위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왔어. 특허권은 A 플러스 B였고 제3자 것도 A 플러스 B였어. 권리범위에 속한다. 문헌범위에 속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제3자가 정유업도 만족해. 정당권도 없고 유효한 특허고 업으로서 실시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100억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얘를 특허권자, 얘를 제3자라고 할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100억. 우리 여기서 무효심판을 준 거예요. 갑을 상대로. 여기서 무효심결이 나왔어. 후발적 무효사유 제외하고. 그리고 이거 확정이 돼버렸어. 그럼 무효심결은 확정되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 처음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없던 게 돼요.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려버린 거예요. 이유가. 그럼 처음부터 침해가 아닌 게 되잖아. 그럼 100억을 다시 배상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결론은 을은 아무것도 물어줄 필요가 없어. 근데 이 결론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소송 끝나고 무효심판 끝나고 무효심판이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나왔거든. 그래서 이 관계를 을을 더 불쌍하지 않게 해주자 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왔어요. 참고로 이게 을의 권리가 구제됐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을 보고 100억 내놓으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100억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이거를 권리가 구제됐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100억을 줄 필요가 없는데 100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구제됐다. 이거를 신속하게 만들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서 여기서 무효사유를 같이 봅니다. 우리 뭘 판단한다는 심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효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잖아. 그러면 곧바로 손배 책임 없다. 손해배상 소송 기각해버려요. 너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 여기 손해배상 판결 나올 때 기각이 나온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신속한 을의 권리 구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무효사유 양변이라고 합니다. 제3자 쪽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게 해주려고 무효심판이 아닌 절차에서 무효사유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에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면 특허를 무효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공정력이라고 하고 또 권한 배분이라고 하는데 무효심판이 하는 일은 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심판에서만 할 수 있고 침해소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무효는 아니지만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거예요. 특허권 행사는 못하게 막아. 어차피 나중에 무효로 되면 행사 못할 거잖아.
여기서 무효는 아니지만 무효 사유가 있으니 너는 특허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걸 무효 사유를 주장한다. 근데 너 바보지? 나 바보 아닌데? 누군가가 나한테 어택 들어온 것을 방어한다는 걸 항변이라고 해요. 무효 사유가 있음을 항변한다. 의리. 이건 무효 사유 항변이라고 합니다. 이건 맨날 시험 문제다. 간단히 요약하면 무효 심판이 아닌 다른 절차, 소송이나 권리범용의 심판 절차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심리에서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특허권 행사를 제한시키는 그런 논리를 말합니다. 목적은 제3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판례 강의에서도 보충하고요. 462페이지 균등론. 이것도 일단 다 체크하시고, 균등론은 문제 내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사안을 만들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매년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이 판례 강의에서 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의시적 제외,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걸 다 체크해 두시고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이용관계, 거기 이용 침해라고 돼 있지. 용어는 하여튼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를 어떤 책에서는 이용 침해, 아까 제가 수업할 때는 이용 관계, 뭐 여기 다양한 용어로 구성할 수 있어요. 문헌 범위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침해냐. 교통정리 잘하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나오던. 요거의 조건은 판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요즘 이용 관계가 어떻게 하면 성립되는지 조건은 판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얘도 심시험은 1차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71페이지 생략침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어긋나는 거. 특허가 A 플러스 B면 A만 쓰는 거야. 근데 그 A가 전용품이 아니야. 그럼 간접침해 아니라고 했죠? 간접침해 아니면 무조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비침해로 가거든요. 그 이유를 생략되었다라고요. 구성요소가 완벽되지 않고 구성요소 일부가 생략되었다. 단어가 지금 생략침해라고 해서 생략되었어도 침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생략이 되면 침해를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생략 침해라는 상황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기는. 판례 강의에서도 보충을 할 겁니다. 473페이지 간접침해. 얘는 전용품을 사양대 수청자하면 걸리는 거고요. 1차나 2차나 거의 매년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얘도. 다만 이게 전부 거의 다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각 판례들은 전부 체크하세요. 얘도 시험 문제 1차나 2차나 항상 나오니까. 478페이지 공동침해. 이거 1차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2차를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특허법 법조문에도 없고요. 판례도 최근에 만든 거여서 따끈따끈한 논리입니다. 기회가 되면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기회가 없으면 판례 강의에서 넘어가고 2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일단 이건 넘어가시죠. 이거는 여기까지가 정유보업, 정유전업에서 침해가 어떨 때 성립될 수 있는지를 본 거고, 특히 구체적으로 여기 권, 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는지 위주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던 거. 다만 판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쑥쑥 넘어갔던 거고요. (480페이지) 아이고, 이거 1차나 2차나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는데, 배타권자, 제3자 있을 때 여기서는 침해금지, 가처분, 예방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소송, 이거 들어오고,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고, 신용회복, 이거는 실무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민사사건이라고 해요. 개인 대 개인의 분쟁사건, 민사사건. 백성의 개인적 일에 대한 사건, 민사. 그 다음에 배타권자는 또 침해가 의심된다고 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방의사 불벌죄여서 고소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 좀 해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고소장 냅니다. 이게 형사. 형사라는 것은 그 죄인하고 국가하고 둘이서 살핀다. 형사. 개인 대 개인이 한다. 민사. 국가 대 개인이 한다. 형사. 그 다음에 배타권자가 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배타권 침해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것은 권리범위, 보호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 민사나 형사, 민사는 법원에서 할 거고 형사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 할 건데 그걸 통해서 또 법원에서 할 건데 그들은 아무래도 특허법이나 기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이게 심판. 적극적 권리범용 심판. 전문가 집단에서 권리범위를 판단받아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면 정류 업종도는 아무 판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여기 민사나 형사 가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한테 판단받은 걸 제출하면서 이거 봐라 이래서 침해 아니냐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먹는 게 심판제도. 이랬을 때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배타권자의 청구 범위하고 똑같은 거 쓰고 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죽여야 돼. 죽이는 게 특허 무효, 특허 취소, 존속 무효. 이게 다 심판. 그 다음에 청구하고 좀 다른 거 쓰고 있다. 그럼 균등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균등 범위에 대해서 이런 법원에서도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심판 많이 갑니다. 소극적 권리 원심. 기본 강의나 조문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타권자는 보통 민사 소송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 가처분 이런 거 많이 하고. 제3자가 제가 주로 하는 업무라고 했었죠. 제3자 쪽에서는 심판만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기본 강의에서. 바로 주장이익 책임 분배. 그 주장이익 책임 분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게 우리 특허법 규정에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입증 책임 경감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라인들이 이제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침해금지 소송을 통해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것, 배타권자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3자한테 야, 너 생사양대 수청전, 사청전, 사양대 수청전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잖아? 바로 국가 그 집다리 불러서, 집행관 불러서 몸싸움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대 청부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침해된 물건 생산해서 수청전 안 하고 있고 이거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 보통 우리가 대리점에 보관 중인, 공장에 보관 중인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공장에 보관 중인 것도 집행관님한테 요청드려서 국가 창고로 다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침해행위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기계도 그거 특허권 만들던 기계면은 다 빨간 딱지 붙여버려요. 준수기간 끝날 때까지 만지지도 말라고. 설비 제거 이것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막강하게 제3자한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뭐 선배는 돈 내놔라 이거고. 신용회복은 신문 광고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 상표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제가 판 건 짜증 발명이기 때문에 제 것 때문에 기분 나빴던 사람들은 내 거하고 오해하지 마라. 오해 운동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거 회복 신용이 실추된 거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을 쓰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 뺄까요? 이런 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여기는 저거죠. 755335. 친비 허업에서 외우라고 했으면 755335, 155335.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 있었고요. 만약에 종업원이 그렇게 했으면 회사 쪽에서도 양벌 규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요구사항. 민사적으로 요구하는 거, 형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 누구한테? 제3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걸 요구하려면 이걸 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요건. 그거 관련해서 요 표까지만. 침해금지는 침해행위만 만족하면 됩니다. 침해행위라는 것은 저기요. 정류전업, 정류보업. 저거 만족하는 거. 손배는 침해행위 플러스 손해까지 입증. 손해 발생.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이거.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손해. 여기까지 다 있어야 되고요. 신용회복은 침해행위 플러스 고의 과실. 형사는 침해행위 플러스 고의. 그 다음에 이거 손배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침해행위 플러스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밑으로 갈수록 개인의 자유가 구속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나쁜 놈이어야지만 이런 요구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때만 조치가 취해진다. 여기는 과실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는 아예 고의 또는 과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차이점. 거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배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잡으시고요.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 소송, 신용회복 소송, 침해죄 고소, 심판에서 적적 권한. 그 다음에 얘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조치가 나오냐. 침해금지는 실시 못하면서 물건 폐기, 설비 제거까지도 가능하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조치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침해죄는 75335, 15335 할 때 7년 1억.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하냐. 요건 필요할 때 특히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냐. 이걸로 구분해놨어요. 침해금지는 고의 과실 없어도 할 수 있다. 손배나 신용회복은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손배 증액이나 형사는 고의여야 된다. 고라인 시험자. 480페이지 1번 침해금지 예방 청구 1번 내용. 첫 번째 줄. 특허 전용인은 여기 전용이 나와도 어색해하지 마세요. 기본강의나 중국특강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배타권 얘기 때문에 전용이도 나올 수 있어요. 침해하자 또는 우려한 자에 대해서 밑에 줄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다. 그 옆에 부대에서 침해행위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밑에 줄 침해행위 제공되는 설비의 제거도 할 수 있다. 괄호 3번 침해자의 고의과실. 첫 번째 줄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4번 실익 세 번째 줄.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판례강의에서도 보충하겠습니다. 존속기간 경과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특허권 소멸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2번 손해배상 청구. 2번 요건, 가번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 나번 체크하시고 이거 나중에 판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3번 신용회복 1번 내용 첫 번째 줄 고의나 과실로 고의 과실 필요하다. 2번 필요 없어요. 그 신문 광고할 때는 내가 판 것은 짝퉁발명으로서 특허권자 거하고 다르니까 내 거에 대해서 불만 있었던 사람들은 특허권자 거로 오인운동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광고하면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사죄 광고는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적시하는 광고만 하면 될 뿐이다. 4번 부당이득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482페이지 침해금지 가처분. 가처분은 기본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법원이 1, 2, 3 간다 했잖아요. 1, 2, 3. 1, 2, 3인데 그걸 각 신급이라고 하거든요. 1 신급, 2 신급, 3 신급. 근데 각 신급별로 소송은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요즘 심판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심판은 우선 사건도 1년이 넘는 것들이 있는데 소송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고 가처분은 두세 달.
그래서 가처분은 좀 더 빠르게 소송하고 비슷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걸 가처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왜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가만히 내비두고 소송하는 동안 6개월 동안 가만히 내비두면 배타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당장 일단 멈추는 거예요. 대신 멈춘 것이 잘못된 멈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탁금을 겁니다. 법원에다 얼마를 제출해야지만 되거든요. 제출하고 잘못된 멈춤이었으면 그 공탁금 중에서 손해배상해줘요. 미안하다, 내가 멈추게 해서. 그게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2번, 가처분의 핵심은 보전 처분의 필요성, 당장 배타권자한테 시급성이 있는지 이걸 제일 이슈로 봅니다. 그걸 2-3달 정도 봐요. 시급성이 있다면 일단 멈추자. 멈춘 게 잘못된 거면 쟤보고 다 책임지라 그래. 이렇게 배타권자한테 책임지라 그래. 그런 식으로 판례 강의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3절 도움을 주는 규정. 여기가 입증 책임 경감. 민사소송에서는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장 입증 책임 분배라는 게 있고 주장 입증 책임 분배를 강조했을 때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서 입증 책임 경감에는 규정들이 각종 있다. 먼저 126조의 1번 내용 첫 번째 줄. 소송에서 이 소송이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소송 말하는 거예요. 이걸 침해소송이라고도 합니다. 특허권자 등이 그러니까 배타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특허나 전용의가 주장하는 침해행위 구체적 행위행을 부인하면 부인한 당사자에게 이 제3자 쪽이에요. 구체적 행위행을 제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2번 감정사항 설명 의무. 이거는 시험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번째 줄 감정사항 설명 의무를 강제하는 본 규정을 입법했다. 넘어가고 484페이지 과실 추정. 이거는 대놓고 굉장히 그 직접적인 문제가 2년 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갈 때인 것 같긴 한데 이 과실 추정 규정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실 추정이 복멸된 케이스가 한 개도 없다면 다 풀 수 있거든요. 문제를.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어떤 센스인지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도 나왔었기 때문에. 2번 판례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4번 자료주명령. 자료주명령은 기본 강의 조문특 강의에서도 다 했었는데 1, 2로 두 가지 쟁점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업비밀이 자료주명령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이유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정당 이유 없이 자료주명령 거부했을 때 불응시, 제휴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그 두 개의 핵심 포인트는 무조건 영업비밀은 정당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조건 불응하면 입증하고자 하는 게 입증된다. 그게 아니고 조건들이 들어간다.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영업비밀도 내놔야 되고 거부하면 안 되고 무슨 조건이 만족되면 그냥 입증하고자 하는 게 입증됐다. 그 조건들이 있다는 걸로 포인트로 잡으라고 했었죠. 2번 자율주명령 거부 사유. 1번 내용 첫 번째 줄. 정당 이유가 있으면 자율주명령 거부할 수는 있는데 밑에 줄. 영업비밀은 만약에 침해 문제인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때면 정당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면 정당 이유로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이야. 485페이지 3번 불응시 법적 효과 1번 내용 첫 번째 줄. 정당 이유 없이 자율주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증이 되지 않았어도 주장만으로도 인정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원래 우리가 주장 입증 책임이라고 해서 주장한 거에 대해서 입증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장만 하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런 느낌입니다. 입증은 안 했어도. 그게 입증 책임 경감이에요. 네가 입증했을 때 입증된 걸로 봐줄게가 경감이잖아. 다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지도 않는데 자료에 대해서 어떤 주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그 자료 보지도 않는데 그 자료에 뭐가 써있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거. 밑에 줄 나아가 만약 당사자가 자료 기재에 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고 보통 실무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 자료 안 봤기 때문에 뭔가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지 안 봐서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자료가 아닌 단위 증거로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증명이 곤란할 때는 요증 사실이 입증이 필요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입증이 필요한 사실이 그냥 입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지금 침해 여부가 필요하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야. 손해배상액이 100억이다가 필요하면 100억이 손해배상인 게 맞다 이렇게 간주한다 이거야. 거기까지. 넘어갑니다. 5번 생산방법 추정 규정. 1번 첫 번째 줄 제조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그 특허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
2번 다만 그 물건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 공연 실시,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전기통신 예선일 때는 아니고. 여기 조문이 이상한데 하면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공지 공연 실시에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상한데 하고 외우라고 그랬어 그렇게. 6번 비밀유지 명령. 이거는 이증 책임 경감은 아니고, 그런데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 이증 책임 경감을 해서 자유주의 명령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명령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인 거야. 그러면 그거 보호해 주려고 비밀유지 명령 때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 같이 들어가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비밀유지 명령은 비밀유지 명령 신청, 비밀유지 명령 취소, 그 다음에 비밀유지 명령 받았으나 받지 않은 직원을 통해서 비밀 부분 프린트하러 갈 때 이 상황 1, 2, 3라고 했어요. 먼저 비밀유지 명령 신청. 1번 비밀유지 명령 반가로 1번. 반가로 3번.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반가로 3번 두 번째 줄. 비밀유지 명령은 결정서가 명령 받은 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불복이 안 돼서. 반가로 4번. 기각이나 각하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데 비밀유지 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비밀유지 명령 취소. 반가로 2번. 맨 밑에 줄 끝에 결정서를 송달받은 자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면서 불복. 여기는 다 불복할 수 있어요. 각하 인용 기각에 대해서 다 불복할 수 있고. 그래서 밑에 줄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는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송달 받았어도 불복 들어가면 확정이 안 된, 효력이 안 나오는 거고, 다 불복까지 끝나서 확정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야,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우리 조문특강에서 말씀드렸죠? 더럽고 치사한 문제 나왔다고. 이게 통지규죠. 조문특강에서 특허법 100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도 세밀하게 봤었는데, 그 중에 그 지엽적인 내용들이 1, 2, 3 라인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처분의 주체, 누구누구 웃느니가, 특허청장님은, 심판원장님은, 심판장은, 심사관은, 그 문제랑 수신처, 특허청장님에게 제출한다, 심판원장님에게 제출한다, 심판장님에게 제출한다. 마지막에 통지, 누구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거기다가 이상한 사람 집어넣어서 틀린 질문을 출제한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나왔었어요. 통지. 반가로 3번. 여기 비밀유지 명령 신청과 관련된 통지는 이 느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2인 이상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내용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부, 원고, 피고, 방청서, 여기 대리인들 있고, 항상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시로서 제일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example 1. 여기서 자료제출 명령을 요구해. 피고한테 제조 방법, X 물건의 제조 방법, 이거 피고 책상에 있다. 내가 거기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 자료가 있다. 그 자료 없이는 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자료 제출 명령, 그 자료 제출 좀 해줘라. 명령 신청해. 그럼 재판부에서 여기서 자료 제출 명령하는 거야. 내놔. 그거 달래잖아. 내놔. 여기서 주는 거지. 알았어요. 줄게요. 다만 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영업비밀 들어가 있으니까 열람 제한시켜주세요. 그리고 비밀유지 명령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플러스 열람 제한과 비밀유지 명령 신청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열람 제한 결정하고요. 열람 제한 결정이라는 것은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말고 우리들이 그것 좀 보자. 안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5번 비밀 유지 명령 합니다. 이 비밀 유지 명령할 때에는 사람 이름을 딱딱 써가면서 해요. 추상적으로 절대 절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너, 갑, 너, 을, 너네 둘은 국내외 어디서도 이거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잡아. 비밀 유지 명령을 갑하고 을한테. 필기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나 모르겠네. 저는 여기 열람실 여기 들어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6번. 이거 다 알려준 거야, 이제. 이거 소송하고 한 1년 지났어. 1년 지났는데 다 알려줬어. 이거 뭐 피고가 알린 건지 누가 알렸는지 다 알아. 나 말고도 다 알아. 나 소송 아닌 사람하고. 그럼 나도 이제 풀어줘라. 나도 이제 어디서나 편하게 얘기 좀 하고 다니게. 갑이 비밀 유지 명령 취소 신청권. 법원이 봤을 때 더 이상 비밀 아니네 해서 풀어줬어. 비밀 유지 명령 취소 결정해줘. 그러면 얘도 풀릴 거 아니야. 똑같은 사실인데 얘한테는 비밀일 수가 없잖아. 비밀이 아니면. 얘한테 통지 준다 이거. 비밀 유지 명령 당한 다른 사람한테 통지 준다. 이거를 정말 이상한 사람한테 통지 준다 해서 틀린 질문 나온 적이 있다. 그 얘기. 내용은 별거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좀 많이 그리면서 돌아왔네. 방가로 2번 487페이지 괄호 3번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괄호 3번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윗줄에 방가로 3번 비밀유지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한 법원은 취소 신청한 자 저기 그림에서 가 또는 상대방 저기 그림에서는 얘 이거 병 얘가 비밀자로 제출한 사람 아니에요. 얘는 그거 항구해 아직 비밀이야 이렇게 할 거고 얘는 다 까발려주는데 이걸 나도 풀어줘 이렇게 할 거야. 둘이 싸우는 거죠. 얘하고 얘 말고 얘는 집에서 자고 있는 애. 신청한 자하고 상대방 말고 또 비밀유지명령 받은 자가 있을 때는 저 을한테도 알려준다. 야 너도 취소 신청하려면 해라. 너도 풀어줄게 이렇게. 3번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 을 말고 을 직원 보고 프린트해오라고 보통 시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을의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갑을 정이라고 할까요? 직원 정. 프린트하라고 한 상황. 방가로 1번 비밀유지 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 기록에 대해서 두 번째 줄 끝에 비밀유지 명령 받지 않은 자가 열람하고자 하면 그 밑에 줄 열람 제한 신청한 당사자에게 일단 알린다. 열람 제한 신청 요거예요. 요거. 딴 사람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 있잖아. 우리 원고, 피고, 대리인 말고 딴 사람 보여주지만 딴 사람 왔잖아. 지금 정 왔잖아. 정. 그러니까 아무리 사무실 직원이라 하더라도 딴 사람 왔잖아. 딴 사람. 그 사람한테 알려준다. 병한테 알려준다. 야, 딴 사람한테 이거 어떡할까? 그랬을 때 병이 거기 사무실 직원이니까 그냥 줘. 담당 대리인은 내가 다 해놨으니까 줘. 그냥 사무실 직원을. 이러면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2주 동안 안 줘. 그리고 2주 안에 얘가 비밀유지 명령 신청하라 이거야. 서류 써야 될 거야. 비밀유지 명령 신청하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안 줘. 그렇게. 방가로 2번 첫 번째 줄 끝에 열람 청구가 있으나 또 2주일 지날 때까지는 열람 안 해준다. 괄호 비밀유지 명령 신청 들어오면 확정될 때까지 열람시켜주지 않는다. 그 다음 그 옆에 다만 그 전이라도 동의하면 바로 열람해준다. 바로 프린트 해준다. 이렇게. 요 정도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려가면서 말씀드렸고 사례를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건 쉬울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조금 지엽적으로 지저분하게 나와서 저 그림 이해한 상태에서 봐야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4절 형사는 조치 침비 허겁이 단순함기 먼저 침해죄. 잠깐만 여기 필기 하나 안 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 몰수 안 했다 이거.
국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몰수. 그냥 국가가 뺏어간 거를 베타권자가 나 좀 주시오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교부. 몰수와 교부. 그거. 487페이지 1번 침해죄 첫 번째 줄 7년이야 1억이야 2번 몰수 첫 번째 침해 행위 조성한 물건 몰수하는데 침해 행위 조성한 물건 몰수하거나 밑에 줄 피해자 청구에 따라서 몰수한 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교부 받으면 피해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돼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88 3번 양벌 규정 1번 내용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양벌 규정 정확하게 외우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중 액수가 비싼 거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렇게 나와요. 뭐 3억, 1억, 1천만 원짜리 쭉 해갖고 정확하게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법인은 3억, 개인은 똑같이 1억. 회사가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나눠서 법인 사업자면 3억, 개인 사업자면 똑같이 1억. 가로 2번 책임주의 두 번째 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않았으면 면책 가능. 4번 경고 넘어가고요. 489페이지 편하게 보시고 거기 각주 596번에 침해금지 소송이나 침해금지 가처분하면 뭘 집행관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를 네모박스에 써놨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그 네모박스에 써있는 걸 집행관이 바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바로 이렇게 해준다고. 몸싸움으로. 참고서만 읽어보시면 되고. 491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거 올해 2차 시험에도 나왔는데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또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식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깐 판사 한번 지우고 계산식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